왜 당신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자주 그리고 훨씬 더 신랄한 비난의 어조로 우리에게 제기되었다. 이 질문은 앞서의 질문과 양적으로는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하다. 그리고 이 질문 역시 고정관념의 바탕을 두고 있다.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첫째, 그 어떤 라거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트라브랑카와 소비부르, 비르케나우의 반란들은 풍부한 세부 묘사와 더불어 여러 번 기술되었다. 소규모 수용소들에서도 다른 반란들이 일어났다. 반란은 극도로 용이 주도한 일이었고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그 중에서 승리로 끝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만약 그 승리가 수용소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이러한 목표를 겨냥한다는 것은 정신나간 일이었을 것이다. 감시부대는 반란을 단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사실상 비무장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실제적 목표는 죽음의 시설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고 반란자들의 소집단이 탈출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때로는 예를 들어 트레블랑카에서 일부이긴 했지만 성공하기도 했다. 대규모 탈출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을 것이다. 겨우 몸을 질질 끄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또 몸을 움직인다 해도 적군의 땅에서 어디로 은신처를 찾아 나서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문을 열어준들 무슨 의미와 소용이 있었겠는가. 어쨌든 반란이 일어났다. 탄호했으며 육체적으로 아직 온전했던 소수의 포로들. 그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용기와 영리함으로 반란을 준비했다. 결국 희생된 목숨들과 보복의 이름으로 자행된 집단적 고통의 측면에서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렀지만 독일 라거의 포로들이 반란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는 말은 거짓임을 증명하는 데에는 충분히 유효했고 또 여전히 유효하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대로라면 대량 학살의 끔찍한 비밀을 자유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또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를 성공시킨 소수의 사람들은 또 다른 힘겨운 우여곡절 끝에 정보기관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야기를 전했다. 그렇지만 거의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믿어주지도 않았다. 불편한 진실은 그 길이 험한 법이다. 두 번째로 감금과 탈출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억압과 반란의 결합 역시 하나의 고정관념이다. 감금과 탈출의 결합, 억압과 반란. 이것은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란의 역사,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자에 대항하는 억압받는 다수의 아래로부터 해보기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또 그만큼 다양하고 비극적이다. 승리를 거둔 몇몇 소수의 반란이 있었고 많은 반란들은 패배로 끝났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른 반란들은 역사에 자취를 남기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진압되었다. 반란자들과 도전받은 권력 각각의 수적, 군사적, 이념적 힘, 각각의 결집과 내적 분열, 외부의 도움, 유능함, 지도자의 카리스마 또는 악마적 힘, 행운 등 거기에 작용하는 변수들은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가장 억압받는 개인들은 운동의 선봉에는 결코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가장 억압받는. 오히려 보통은 대담하고 편협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평온함에 심지어 특권을 누릴 수도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있음에도 관대함으로 또는 야망으로 투쟁 대신 투쟁에 투신하는 지도자들이 혁명을 이끈다. 기념물에서 자주 되풀이되는 자신의 무거운 사슬을 끊는 노예의 상은 수사적인 것이다. 그의 사슬은 좀 더 가볍고 느슨한 구속에 매인 동료들에 의해 끊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지도자는 유능해야 하며 도덕적,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낮은 수준의 억압이 요구된다. 만약 그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것은 양쪽 힘 모두를 저하시킨다. 모든 진정한 봉기들 분명히 해두자면 아래로부터의 봉기이다. 쿠데타나 궁정반란이 아니라
봉기들의 원동력인 분노와 의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물론 억압이 존재해야 하지만 의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적당한 정도이거나 비효율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라고에서의 억압은 극단적 수준의 것이었고 다른 분야들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저 유명한 독일의 효율성을 발휘하여 행해졌다. 전형적인 포로, 수용소의 중추를 형성하는 포로는 고갈의 한계에 와 있었다. 굶주리고 쇠약하며 상처로 가득했고 특히 발이 그랬다. 그는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에서 저지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사소하게 볼 게 아니다. 따라서 완전히 풀이 죽고 있었다. 그는 해진 넝마 같은 인간이었다. 해진. 그리고 마르크스가 이미 알고 있었듯이 현실 세계에서 혁명은 넝마들로는 되지 않는다. 영화나 문학의 수사적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모든 혁명들, 세계 역사의 항로를 바꾼 혁명들과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작은 혁명들을 이끈 자들은 억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피부로 경험하지 않은 인물들이었다. 내가 이미 언급한 비르케나우에서의 봉기는 화장터 담당이었던 특수부대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분노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양 상태가 좋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신을 신은 사람들이었다. 최고의 찬사를 받아 마땅한 바르샤바 게토의 봉기는 유럽의 첫 번째 저항이었고 승리나 구원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도 없이 일어난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특권들을 따로 보유한 정치적 엘리트 집단의 작품이었다. 이제 세 번째 형태의 질문에 이르렀다. 국경이 폐쇄되기 전에 덫이 철컥 물기 전에 왜 사전에 도망가지 않았나? 라는 질문이다. 여기서도 나는 나치즘과 파시즘의 위협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떠났음을 지적해야겠다. 이들은 정치적 망명가이거나 두 체제에 밑보인 지식인들이었다. 수천의 이름들, 수많은 무명인들, 톨리아티, 넨니, 주세페, 사라가트, 가에타노, 살베미니, 페르미, 에밀리오 세그리, 리제, 마이트너, 아르날도, 모빌리아노, 토마스만과 하인리만, 아놀트 츠바이크와 슈테펜 츠바이크, 브레이트와 같은 유명인들과 그 외 다수의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고 이는 아마도 유럽이 흘린 다시는 치유될 수 없는 출혈이었다. 그들의 이주는 주로 영국, 미국, 남아메리카, 소련으로 이주했지만 몇 년 후 나치의 물결이 그들을 따라잡게 될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로도 이주했다. 그들은 미래를 내려다보지 못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도주도 유기도 아니었다. 그들의 투쟁이나 창조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성체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 동맹자들과 자연스럽게 합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위협에 직면한 가족들의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이탈리아와 독일에 남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이유를 묻는 것은 또 한 번 역사에 대한 더 단순하게는 만연한 무지와 망각, 시대의 사건들로부터 동떨어짐으로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망각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고 틀에 박힌 사고의 표시이다. 1930년에서 1940년 사이의 유럽은 오늘날의 유럽이 아니었다. 이주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당시에는 오늘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다.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입국하려는 나라에 신원 보증을 해주고 집에 묵을 수 있게 해줄 친척이나 친구와 같은 일종의 교두보가 있어야 했다.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특히 농부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이주했지만 이는 비참한 생활과 굶주림에 떠밀린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교두보가 있었거나 아니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보통 초청을 받았고 환영을 받았다. 현지에서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들로서도 또 그들의 가족으로서도 조국을 떠난다는 것은 트라우마로 남을 결정이었다. 조국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 구어의 범위 밖에 위치하는 말이다. 그 어떤 이탈리아 사람도 농담이 아니라면 기차를 잡아 타고 가다가 조국으로 돌아올게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생겨난 말이며 한 가지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와는 다른 언어들에는 이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 없다. 내가 아는 한 이탈리아 방언들 중 그 어떤 말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 말의 어원이 학식 있는 수준의 것이며 이 말 속에는 본질적으로 추상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탈리아에서도 이 말이 늘 동일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사실 이 말은 시대에 따라 우리 아버지들이 태어나고 원학적으로 살았던 마을로부터 리소르 지멘토를 거쳐 완전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정된 지리적 독립체들을 가리켰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 말은 집이나 출생지에 해당한다. 프랑스에서 또 가끔은 우리 사이에서도 이 말은 동시에 극적이고 수사적이고 경론을 불러일으키는 함축적 의미를 띠었다. 나라가 위협을 받거나 무시당할 때에는 파트리가 조국이 되었다. 이주를 하는 사람에게 조국이라는 개념은 고통스러운 것이 되며 더불어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다. 일찍이 시인 파스콜리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고장인 로마니아 지방을 떠나면서 실은 그리 멀리 간 것도 아니었는데 내 조국은 이제 사람 사는 곳이 어디든 거기가 조국이네 라고 탄식했다. 루치아 몬델라에게 조국은 코모 호수의 물결 위로 솟아있는 산들의 들쑥날쑥한 봉우리들과 확연히 동일시된다. 그에 반해 오늘날의 미국과 소련처럼 이동이 심한 시기나 또 그런 나라에서는 정치적 관료주의적 측면에서가 아니면 조국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저 시민들의 집은 무엇이며 아버지들의 땅은 무엇인가? 그들 중 대다수는 알지도 못하며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러나 1930년대 유럽은 매우 달랐다. 이미 유럽은 산업화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농업사회였거나 항구적으로 도시화되어 있었다. 유럽 인구의 대다수에게 해외는 머나먼 어렴풋한 풍경이었고 형편이 덜 궁한 중산층에게는 특히 그랬다. 히틀러의 위협에 직면해서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독일 자체 내에 토착 유대인들 대부분은 지역마다 미묘한 차이는 있었지만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던 이유들을 갖고 자신들이 조국이라 느끼는 나라에 그대로 남기를 선호했다. 이주계에게 어려움은 모두에게 공통적이었다. 국제적 긴장이 심한 시기였다. 오늘날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럽의 국경들은 사실상 폐쇄되었고 영국과 남북 아메리카는 이주민 한도를 극도로 축소시켜 허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보다 더 큰 내적, 심리적 성격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마을 또는 이 도시, 이 지역과 이 국가는 나의 것이다. 난 이곳에서 태어났고 내 조상들이 잠들어 있다. 나는 이곳에 말을 하고 이곳의 관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내가 이 문화에 기여도 했을 것이다. 나는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법도 준수했다. 나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 그 전쟁이 옳은지 그른지 신경 쓰지도 않았다. 나는 국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내 친구나 친척 몇 명은 전몰장병 묘지에 누워있다. 흔히들 하는 미사 요구대로 나 자신도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으리라고 천명했다. 나는 조국을 떠나고 싶지도 않고 떠날 수도 없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조국에서 죽을 것이고 그것은 조국을 위하여 죽는 나의 방식일 것이다. 분명 유럽의 유대교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적극적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정주적이고 가정적인 기질에서 비롯된 이러한 도덕관념은 분명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량 학살을 예고하는 징후들도 없지 않았다. 히틀러는 자신의 초기 저서들과 연설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독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생충이며 해충처럼 박멸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안을 조성하는 추론들은 길이 험한 법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극단적 나치들이 또 파시스트들이 집집마다 습격을 감행할 때까지 사람들은 경고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험을 무시했다. 내가 이 책의 첫 페이지들에서 말한 그 편리한 진신들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탈리아에서보다 독일에서 폭넓게 일어났다. 독일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중산층이었고 독일인이었다. 거의 동포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인들처럼 그들도 법률과 질서를 사랑했다. 그들은 예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테러를 상상할 능력 자체가 없었다. 이미 테러가 그들 주위에 와 있을 때도 말이다. 바이에른 출신의 기이한 시인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텔은 그의 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의 강렬하기 그지없는 유명한 시구가 있다. 비록 J.K. 제롬이 방랑하는 새 사나이에서 묘사한 대로 깨끗하고 올바르고 법률을 준수하는 독일에서 1910년에 쓰였지만 지금 여기에 더 적절히 들어맞는 것 같다. 이 시구는 너무나 독일적이고 의미심장해서 격언이 되었는데 어설픈 우회적 표현을 통하지 않고는 이탈리아어로 번역될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상징시에 담긴 내용은 이렇다. 법률을 극도로 준수하는 독일 시민 팔른슈트렘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길에서 자동차에 치인다. 그는 상처투성이로 일어나서 생각한다. 차량 통행이 금지되었다면 차들은 다닐 수 없다. 즉 차들은 다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는 불가능한 현실. 운메 클리헤 타트 자해이다. 시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다. 난 단지 꿈을 꾼 것임에 틀림없다. 바로 그 존재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이 다 벌어진 뒤에 뒤늦은 깨달음과 고정관념들을 경계해야 한다. 더 일반적으로는 오늘날 여기에서 통용되는 잣대로 멀리 떨어진 시대와 장소를 판단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이게 사후적 판단의 비윤리성이지. 이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피하기가 더 어려운 오류이다. 비전문가인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과 호모의 작품들을 또는 그리스 라틴 고전 작품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당시의 많은 유럽인들은 그리고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또 유럽인들뿐 아니라 팔름슈트렌처럼 행동했고 또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말이다.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존재해서는 안 되던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된통당했던 거지. 일찍이 만초니가 신중하게 양식과 구분했던 상식에 따르자면 양식과 구분했다. 위협에 직면한 인간은 준비를 하고 저항하거나 달아난다. 그러나 당시의 많은 위협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자발적 불신과 정신적 억압, 위안을 주는 진실의 배열에 가려져 있었다. 자발적 불신. 인심 좋게 주고받고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여기서 꼭 해야 하는 질문 하나가 부상한다. 이것은 일종의 반문이다. 세기말이자 천년의 끝자락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특히 우리 유럽인들은 지구상의 인류 각각에게는 TNT 3, 4톤에 맞먹는 핵폭탄이 있는 셈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더럽고 또 그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다. 단지 1%만 사용한다 해도 당장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전 인류에게 아니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무시무시한 유전적 손상을 일으킬 것이다. 곤충들은 예외일지도 모르겠다. 비록 그것이 비핵전쟁이고 국지적 전쟁이라 하더라도 제3차 세계대전이 대서양에서 우랄 산맥 사이 지중해에서 북극 사이의 우리 영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협은 1930년대 위협과는 다르다. 덜 가까이에 있지만 훨씬 더 막대한 위협이다.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이러한 위협은 인간의 악마성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새롭고도 여전히 해석 불가능한 역사의 악마성에 결부된 것이라고 한다. 모두를 겨냥하고 있으므로 특히 더 무용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두려움은 당시의 두려움보다 덜 혹은 더 근거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고 그 점에 있어선 우리의 아버지들보다 낫지 않다. 스위스와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핵전쟁에 대한 대비한 방공호가 있다. 그러나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폴리네시아, 뉴질랜드, 티에라델 푸에고 제도와 남극은 어쩌면 무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권과 입국 비자를 발급받는 일은 당시에 비해 훨씬 더 쉽다. 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버리고 사전에 도망가지 않는가? 독일인들의 편지. 이것이 인간인가는 대단치 않은 책이지만 방랑하는 징승처럼 이미 40년간 길고 복잡한 자취를 뒤로 남기고 있다. 1947년에 처음으로 2,500부가 출판되었고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나 일부만 팔렸다. 남은 600권은 피렌체 재고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1966년 가을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겼다. 이 책은 가사 상태로 가사 상태로 10년을 보낸 뒤 1957년에 에이나우디 출판사가 이 책을 받아들였을 때 생명을 내차렸다. 자주 나는 부질없는 질문을 혼자 하곤 했다. 만약 이 책이 즉시 널리 퍼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특별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일요일마다 모든 일요일도 아니지만 작가가 되었던 화학자로서의 내 고단한 삶은 계속됐을 것이다. 반면 혹시나 운 좋게도 나는 작가의 깃발을 크게 세웠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거기에 현혹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헛된 질문이다. 상상 속의 과거를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그려보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쓸데없는 것이다. 이러한 출발 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전진해 나갔다. 8개, 9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탈리아와 외국에서 라디오 극본이나 연극 대본으로 개작되었으며 수많은 학교에 소개되었다. 이 책의 여정 중에는 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한 구간이 있었다. 독일어로 번역되어 서독에서 출판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1959년경 나는 독일의 한 출판사 피셔 총서 한 출판사가 번역권을 인수했다는 것을 알고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와 같은 새롭고도 격렬한 감정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특정한 독자를 생각하고 글을 쓴 것은 아니었다. 내게 그 글들은 내 안에 들어있었던 나를 압도하고 있던 무엇이었고 나는 그것들을 밖으로 쫓아내야 했다. 그것들을 말해야 했다. 아니 지붕 위에서 소리 질러야 했다. 그러나 지붕 위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모두에게 외치는 것이지 아무에게도 외치는 것이 아니다. 사막에서 외치는 아우성이다. 그 계약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고 내게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그 책을 물론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든 아니든 인간성에 대한 침해에 동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수신자는 마치 무기처럼 이 책이 겨냥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들 독일인이었다.
이제 무기는 장전되었다. 아우슈비츠로부터 불과 15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책을 읽은 독일인들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 후손들이 아니었다. 당사자들이었고 당사자 세대였어. 그들은 압제자 또는 무관심한 관객에서 독자가 될 테였다. 나는 그들을 꼼짝 못하게 거울 앞에 묶인 상태로 세워둘 터였다. 결산을 할 시간이, 가진 패를 탁자 위에 내려놓을 시간이 온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꼼짝 못하게 거울 앞에 묶인 상태로 세워둘 터였다. 결산을 할 시간이, 가진 패를 탁자 위에 내려놓을 시간이 온 것이었다. 무엇보다 대화의 시간이 온 것이었다. 나는 복수에는 관심이 없었다. 니른베르크의 상징적이고 편파적이며 미완인 성사극은 내게 마음속으로는 만족감을 주었다. 정당하게 이를 데 없는 교수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나로서는 좋았다. 내 임무는 이해하는 것,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소수의 중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들, 그 국민들, 내가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 자신들 중에서 SS 대원으로 차출된 바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으면서도 침묵했던 사람들을,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작은 용기, 우리에게 빵 한 조각을 던져주거나 인간적인 말 한마디를 나지막이 중얼거릴 작은 용기도 없었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그 당시 그 분위기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으며 어떤 편견이나 분노 없이 당시 독일인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장님의 기머거리 벙어리였다. 잔혹한 짐승들의 핵주위에 있는 불구의 무리였다. 거의 모두가 비겁했다. 바로 여기서 숨을 고르듯, 그리고 세계적 판결에 비해 내가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 증명하기 위해 일화 하나를 이야기하고 샀다. 이 일화도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분명 실화이다. 1944년 11월 우리는 아우슈비츠의 일터에 있었다. 나는 동료 2명과 함께 내가 다른 데서 묘사한 바 있는 화학실험실에 있었다. 1944년 11월. 공습경보가 울렸고 그 직후 폭격기들이 보였다. 그것은 수백 대에 이르렀고 무시무시한 공습을 예고했다. 작업장에는 몇 군데 커다란 벙커가 있었지만 독일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는 금지되어 있었다. 우리는 울타리 안쪽에 이미 눈으로 뒤덮인 휴경지를 만족해야 했다. 포로들과 민간인들 모두가 저마다의 행선지를 향하여 계단으로 내달았다. 그런데 독일인 기술자인 실험실 책임자가 우리 해프틀링 화학자들을 붙들더니 너희 셋은 나와 같이 가자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그를 쫓아 벙커를 향해 뛰어갔다. 벙커 입구에는 팔에 나치 완장을 찬 무장 보초병 하나가 서 있었다. 보초병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꺼져. 그러자 그는 나와 같이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들어가 하고는 억지로 밀고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권투가 벌어졌다. 물론 건강한 최고의 보초병이 이겼겠지만 모두에게 다행스럽게도 해제 경보가 울렸다. 공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고 폭격기들은 북쪽으로 넘어갔다. 만약, 또 하나의 만약. 하지만 갈래진 오솔길의 매력이 어찌 정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러한 소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례적인 독일인들이 더 많았다면 당시의 역사와 오늘날의 지형은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독일 출판사를 믿지 않았다. 나는 출판사에 거의 무례하다 싶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내 글에서 단어 하나도 빼거나 바꾸지 말라고 지시했고
차츰 번역이 진행됨에 따라 번역 원고를 장별로 묶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번역이 원문에 어휘적으로 충실할지 뿐만 아니라 내적 의미에 있어서도 충실한지 점검하고 싶었다. 아주 잘 번역된 것으로 보이는 첫 장과 함께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된 번역자의 글이 도착했다. 내용인즉슨 출판사가 자신에게 내 편지를 보여주었고 나는 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출판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나와 나이가 동갑이고 이탈리아에서 수년 동안 공부했으며 번역가일 뿐 아니라 골돈이 연구자이자 이탈리아 학자라고 했다. 그 또한 특이한 독일인이었다. 그는 군대에 소집되었지만 나치즘은 그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1941년 그는 병에 걸린 척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파도바 대학에서 이탈리아 문학을 공부하면서 명목상 회복기를 보낼 기회를 얻어냈다. 그 후 군대 복귀 연기 판정을 받은 그는 파도바에 남았고 그곳에서 콘체토, 마르케지, 에지디오, 메네게티, 오텔로, 피긴이 이끄는 반파시스트 그룹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1943년 9월 이탈리아 휴전이 이루어졌고 독일군은 이틀 만에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했다. 내 책의 번역자는 살로 공화국의 파시스트들과 자신의 동포들에 대항해서 콜리, 에우가네이에서 싸우고 있던 정의와 자유운동 그룹들의 파도바 지역 파르티잔들과 자연스레 합류했다. 그는 추후에 의심도 없었다.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기보다 이탈리아인으로 나치스트가 아니라 파르티잔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피로와 위험, 의심과 괴로움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만약 독일군에게 붙잡히면 사실 그는 SS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끔찍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나라에서는 탈영병으로 아마도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베를린에 정착했다. 당시 베를린은 장벽으로 나뉘어 있지는 않았지만 네 강대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매우 복잡한 지배 체제 하에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파르티잔으로서의 모험을 겪은 뒤 이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때문에 그의 이탈리아어에는 외국인 억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번역 일을 시작했다. 먼저 골도니의 작품들을 번역했다. 골도니를 좋아했고 베네토 지방의 방언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같은 이유로 그때까지는 독일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일명 루찬테라 불리는 안젤로 베올코의 작품을 번역했다. 하지만 콜로디, 갓다, 다리고, 피란델로 같은 현대 이탈리아 작가들의 작품도 번역했다. 벌이가 좋은 일은 아니었다. 더 정확하게는 그는 자신이 일한 하루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에는 너무 꼼꼼했고 따라서 너무 느렸다. 그럼에도 그는 출판사에 안정적으로 취직할 결심을 한 적이 없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독립적인 삶을 좋아했고 자신의 정치적 이력이 그에게 미묘하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담을 주었던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탈영병은 본래 민주적인 서독에서도 내수로 나뉜 베를린에서도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것이 인간인가를 번역하는 일은 그를 열광시켰다. 그는 내 책에 공감했고 그가 독일이라는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이 책은 자유와 정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키워줬다. 이 책을 번역하는 일은 탈선한 조국에 대항하여 자신의 외로운 싸움을 대담하게 계속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탈선한 조국. 탈선한 조국. 당시 우리는 둘 다 너무 바빠서 여행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정신없이 서신왕래가 이어졌다. 우리 둘 다 완벽을 추구했다. 그는 직업적 특성 때문이었고 나는 그것도 유능한 동지를 찾았음에도 내 글이 퇴색될까봐, 강렬한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번역된다는 모험, 자신의 생각이 손질되고 굴절되는 것을 보는 모험, 자신의 말이 채로 걸러지고 변형되거나 잘못 이해되거나 또는 번역되는 언어의 어떤 기대치 않은 자원에 의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늘 위험하고 유의미한 모험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 받은 번역 원고들로부터
나는 사실 내 정치적인 의심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 파트너는 나만큼이나 나치에 적대적이었고 그의 분노는 나의 분노 못지 않았다. 그러나 언어적 의구심들은 남아있었다. 의사소통에 대해 쓴 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무엇보다 대화와 인용구들에서 내 글이 필요로 한 독일어는 그의 독일어보다 훨씬 더 조악한 것이었다.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세련된 교육을 받은 그는 물론 병사에서 쓰는 독일어를 알고 있었지만 수개월간의 군대 생활 덕분이었다. 비속하고 흔히는 악마적으로 비아냥대는 수용소 은어는 모를 수밖에 없었다. 매번 우리의 편지는 제안들과 그에 대한 대안들의 목록을 담고 있었고 때로는 용어 하나에 대해 예를 들면 내가 120쪽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즉 내가 그에게 문장을 앞서 내가 언급했던 청각적 기억에 의해 표현한 문장을 제시하면 그는 대안이 되는 문장을 내놓았다. 이것은 제대로 된 독일어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라고 반백했다. 결국 우리는 종합에 즉 타협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경험은 내게 번역과 타협은 동의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당시에 나는 극단적 사실주의의 신중함에 짓눌려 있었다. 나는 그 책 속에 특히 독일어 번역본 속에 내가 이탈리아 원본에서 재현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나치가 언어에 가한 폭력과 가혹함에 그 무엇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랬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번역이라기보다는 복원에 대한 문제였다. 번역이라기보다는 복원. 그의 번역은 또는 내가 바랬던 번역은 일종의 레스티투티오 인 프리스티눔 즉 사건들이 일어나고 속해 있던 원래 그 언어로의 재번역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책 이상의 일종의 녹음 테이프여야 했다. 번역자는 곧바로 잘 이해했고 그 결과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탁월한 번역이 나왔다. 번역본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었고 그 수준 높은 문체는 후에 모든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한편 서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피셔 출판사는 내게 서문을 직접 써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끝내 거절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자제심을 얻던 꺼리낌을 생각들과 글쓰기의 흐름을 막는 감정적 장애를 느끼고 있었다. 요컨대 그것은 책 곧 증언에 이어 독일 민족을 향한 직접적인 호소를 일종의 에필로그이자 설교를 덧붙일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난 목소리를 높이고 연단에 올라야 할 것이었고 증인에서 심판관으로 설교자로 변신해야 할 터였다. 역사에 대한 이론들과 해석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었고 불경한 자들로부터 경건한 자들을 분리하고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옮겨가야 할 터였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뛰어넘는 과제들이었고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일이든 아니든 아마도 독자들에게 맡기고 싶었던 과제들이었다. 나는 출판사에 책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을 서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편지를 썼고 간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서문 대신 1960년 5월 우리의 힘겨운 공동작업이 끝났을 때 내가 번역자에게 그의 작업에 감사하기 위해 썼던 편지의 한 구절을 넣자고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 그것을 옮겨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업을 끝냈군요. 그래서 저는 기쁘고 그 결과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좀 슬프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책은 제가 쓴 유일한 책이고 우리가 그것을 독일어로 옮겨 심는 일을 끝낸 지금 저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 떠나가고 그 자식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 알아차리셨겠지만 내게 락어는 락어에 대해 글을 썼다는 것은 나를 깊이 변화시키고 내게 성숙함과 내게 락어는 락어에 대해 글을 썼다는 것은 나를 깊이 변화시키고 내게 성숙함과 삶의 이유를 준 중요한 모험이었습니다. 주제 넘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나는 수인번호 174517은 당신의 도움으로 독일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상기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당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당신들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삶이 반드시 확고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정했던 목표들을 생각해보면 그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명확하고 의식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하는 것, 독일 민족에게 내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 내 어깨에 손을 닦은 카포에게, 판비치 박사에게, 마지막 사람을 교수형에 처한 자들에게 이것이 인간인가의 등장 인물이다. 처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독일 민족에 대하여 결코 증오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당신을 알게 된 뒤 지금쯤 치유되었을 테지요. 나는 인간을 그 사람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독일인들을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는 고통스러운 공동이 상처난 구멍이 충족되기를 요구하는 영원한 욕구가 됩니다. 나는 이 책이 독일에서 어떤 반향을 갖기를 바랍니다. 퍼부 때문만이 아니라 독일에서 보여줄 반향의 성격이 아마도 내가 독일인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주고 이러한 욕구를 달래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